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요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다 필요하네. 아우 진짜. 준비 완료. 자 이제 떠나볼까? 고고싱. 김치, 스마일, 치즈, 위스키. 이제 여행 끝. 네, 우리 프로그램의 자랑이죠. 네, 오프닝 애니메이션. 아무리 썰렁하다고 타박을 해도 꿋꿋하게 제작하는 우리 제작진의 호연지기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조합으로 저희가 만났습니다. 네, 백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사혜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애니메이션 내용이 보면 이제 짐만 잔뜩 싸고 그리고 이제 증명사진만 남겨오는 그런 여행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유럽에 뭐 여행을 해보셨죠? 실제 짐 쌀 때 이렇게 짐이 거기 가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낭에 들어간 경험 이런 거 없으십니까? 먹을 거 이런 거 이제 겁나서 이제 뭐 제가 못 먹는 거 많을까봐 가져갔다가 뭐 무겁기만 하고 많이 못 먹었던. 교수님 없으세요? 일기가 좀 하도 변덕이 심하니까 추울까봐 더울까봐 옷을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은 짐의 부피가 좀 커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90년 초반에 배낭여행도 몇 년간 했고 또 배낭여행 그 가이드도 있었어요. 어? 그래서- 가이드를? 예, 예. 이게 단체 배낭여행이라고 그때 있었습니다. 이제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인솔자로 이제 간 적이 꽤 여러 번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봤어요. 떠나시기 전에 이제 보통 이렇게 걱정들 해가지고 많이 싸죠. 예. 근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이제 여행입니다. 빌 브라이슨의 발칙한 유럽 산책이라는 책인데 일반 여행 정보는 없어요. 근데 저자가 굉장히 유머 감각 뛰어나고 그러면서도 까칠하죠. 여행 수다에 가까운 책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책? 뭐 저도 재밌게 보긴 봤는데 예 이제 약간은 이제 속으로는 이제 좀 말 그대로 발칙하다고 해야 될까? 좀 그 버릇없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하면서 예, 이분이 맞습니다. 다 있는데 버릇은 없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생각보다는 덜 발칙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투나 그런 거에서 버릇이 없기는 하지만 또 내용으로는 아주 못할 말도 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성찰적인 대목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정말 정보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네. 그렇지만 또 같이 읽다 보면은 같이 다닌 것 같아서 그렇죠. 여행이 맨 마지막쯤 가니까 정말 저도 한참 돌아다닌 것 같아서 고단해지고 이제 끝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저자가 이 책이 이제 92년도에 나온 책인데 2년도에 91년도 뭐 90년 돌아다닌 근데 딱 그 시점에 저도 배낭여행을 몇 년간 했었어요. 그 시점 시작해서 그리고 이 저자가 갔던 여행지들 거의 다 가봐가지고 저는 거의 100% 감정이 게다가 이 버릇 없는 이 태도 굉장히 저하고 비슷하거든요. 박장대소하면서 읽었는데 그렇다면 그 92년 출간된 이 책이 20여 년간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는지 책 내용을 먼저 VCR을 잠깐 보시죠. 열심히 일하고 떠났다 돌아온 그대. 아직도 일상으로의 복귀가 힘드시진 않나요? 이 공허함을 한 권의 여행책으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수두룩한 여행책 중에 우리 눈을 사로잡은 건 화사한 노란색 표지에 털복숭이 남자가 웃고 있는 바로 이 책. 빌 브라이슨이 쓴 발칙한 유럽 산책이다. 오로라를 보기 위한 일념으로 노르웨이 최북단 함메르페스트로 떠난 저자는 마음 내키는 대로 유럽을 횡단하고 터키의 이스탄불까지 발칙한 여정을 이어간다. 비행을 앞두고 나 역시 오랫동안 밤마다 내 옆좌석에 아리따운 여인이 동행하지는 않을까 상상을 하곤 했다. 그러나 실제로 옆좌석에 앉은 사람은 여드름쟁이 꺽다리였다.
불평으로 시작된 저자의 여행은 시종일관 삐딱한 이방인의 시선을 유지하며 독설과 풍자를 자아낸다. 나는 독일이 과거에 저지른 과오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적어도 지금 내게 커피를 가져다주는 친절한 웨이터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몰고 들어가지는 않았을까 의구심이 드는 한은. 그러나 오늘날 독일인들은 미국인처럼 변하고 있다. 이국의 풍경들에 툴툴대고 까칠하게 굴지만 저자는 말한다. 나와는 평생 연이 닿지 않을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다. 전화박스 사용법부터 저 식품의 정체가 무엇인지까지 도무지 친숙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이국적인 곳에 가고 싶었다. 실타래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근사한 대륙의 다양성을 경험하고 싶었다. 저자의 신랄하고 냉소적인 유머가 제대로 번역돼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제 독특한 여행담을 듣고 싶은 독자라면 발칙한 유럽 산책을 펼쳐보자. 두 분 유럽 네. 뭐 배낭여행은 해보셨나요? 저는 배낭여행은 해본 적이 없고 그 제가 옛날에 길거리 밴드를 할 때 유럽 투어를 길거리 투어를 간 적은 있죠. 교수님은 유럽에 가실 일이 꽤 많지 않습니까? 학생 때는 영국에 조금 살았었기 때문에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에서 안에서 배낭 여행 아, 비슷하게 영국 안에서. 돌아다녔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가까우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또 호스텔로 해가지고 이렇게 혼자 좀 돌아다녔던 적이 겹치는 있고. 도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나요? 예, 딱 영국하고는 파리 한 군데 말고는 이 책 전체하고 겹치는 데가 없더라고요, 저하고는. 저는 사실 겹치기도 하거니와 시기도 비슷해서 감정이 정말 많이 됐는데 성과물은 좀 비슷하고.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저자는 미술관을 끊임없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미술관을 안 갔습니다. 왜냐면 처음은 갔어요. 처음에는 제일 처음 갔던 데가 이제 프라도 미술관에 스페인에 있는 스페인. 네, 마드리드에 있는 게르니카를 피카소의 그걸 보려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엄청난 감동을 받을 준비라고 갔는데 그걸 봤더니 그림이 크다. 생각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혹시 게르니카는 아니어도 모나리자를 직접 보면 다를지도 모른다. 아줌마의 목소리 두껍다. 또는 눈썹을 왜 밀었을까, 저 아줌마는. 그래서 저는 이 미적 감성은 떨어지는구나 해서 더 이상 미술관은 더 이상 안 가게 돼. 네. 그런데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 책에 나온 그 저자의 경험과 똑같은 걸 한 제가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대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책의 이 82페이지를 보면 저자가 브뤼셀을 가는데 벨기에에 기차에 잘못 내립니다. 잘못 내려가지고 한참을 헤매다가 바로 그때 모퉁이를 돌자 너무나 놀랍게도 오줌 싸개 동상이 눈앞에 서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한참을 헤매다가 이 오줌 싸개 동상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브뤼셀에 정확하게 왔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저자처럼 브뤼셀에 분명히 내렸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여 분 헤매다가 이 오줌 싸개 동상을 발견하고서야 제대로 왔다는 걸 깨닫게 된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당시 그 장면 찾아왔더니 마침 사진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진이. 네, 91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91년 때 사진이 있습니다. 증거로. 뒤에 보면은 이 우주복을 입고 있는 아이가 이 복장을 시즌별로 계속 바꿔요. 전 세계 전통 의상이나 옷을. 요 보셨죠? 제가 이랬습니다. 아까 잠깐 봤는데. 저는 동상이 안 보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신기하게 보여요. 저라고 하면 믿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왜 이 친구와 이 저자와 제가 헷갈렸는지 제가 당시에 이 갖고 다니는 책을 집었어요. 이 기차표 책인데 거기 보면은 브뤼셀역이 세 군데입니다. 똑같은 이름도 브뤼셀 미디, 브뤼셀 센트럴, 브뤼셀 로드. 어디서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잘못 내렸던 거예요. 셋 중에 하나를.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저자하고 제가. 이분은 오줌 싸개 동상을 발견하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전 너무나 화가 났어요. 너무 실망스럽게 작고
한 60cm밖에 안 되거든요. 제 손에 망치가 있었다면 잡혀가셨겠죠. 마네킹 피스라고 하죠. 네, 부서졌을 것이다. 그렇게 실제 그 명성에 비해서 가봤더니 실망스러웠던 명소 이런 거 없으셨어요? 유럽에서? 관광지를 가본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 유일하게 이 책에 가본 딱 한 군데인데 그거는 이제 코펜하겐에 있는 저희가 거리 공연하려고 그 여기 나오는 되게 아름다운 거리라는. 그럼 조금 더 들어가면 인어동상, 인어공주 동상이 좀 유명한. 그건 기억나요. 끝까지 안 갔나 봅니다. 그걸 보러 보통 가는데 그것도 네. 그 3대 유럽의 3대 실망스러운 명소 중에 하나죠. 아 그래요? 네, 안 가길 잘했군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뭔가요? 로렐라의 언덕인데요. 로렐라의 언덕은 가보고 제가 중장비 기사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파버리려고. 왜냐면은 실제 로렐라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냥 정말 평범한 둔덕. 네. 똑같은 충동을 느끼십니다. 인어공주상도 그런데 인어공주상도 직접 보면은 지자체에 있는 공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거기는 조각상 정도에 불과한. 유럽도 마찬가지군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이야기의 힘이죠. 이야기의 힘. 사실은 이야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데 실물로 보면 별 게 없다. 거꾸로 우리나라 이야기를 못 만들어낸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거꾸로. 혹시 이 책을 보고 마음에 든다. 정말. 이제 덴마크에서 있었던 그 경찰관과 소년의 일. 근데 한번 읽어볼까? 그러시죠 뭐. 이게 이제 덴마크에서 이제 경찰관들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있는 걸 이제 이 빌 브라이슨이 발견하고 가봤는데 그 청소년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경찰관들은 소년이 일어서도록 부축한 후에 순찰차로 데려갔다. 나도 모르게 경관들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토록 친절한 경찰을 본 일이 없다는 점을 빼면 내가 그들에게 왜 그렇게 매료됐는지는 모를 일이다. 실례합니다면 저 소년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집으로 데려갈 겁니다. 애들은 자기 침대에서 자야 잘 자잖아요. 나는 큰 감명을 받았다. 미국에서 경찰에게 잡혔을 때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립공원 벤치에서 마약에 취해 누워 있었다면 경찰이 대체 내게 무슨 짓을 했을지 잠옷 궁금하다. 지금 이 나이쯤 돼서야 출감하지 않았을까? 저 아이는 이 일로 곤란하게 될까요? 아버지한테는 혼 좀 나겠지요. 그러나 우리하고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우린 모두 젊고 때로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네. 뭐 이 부분이 좀 부럽더라고요. 덴마크가. 인권 의식의 차이 나죠 기본적으로. 그죠? 단순히 문화 차이인 거죠. 그렇죠. 경찰 교육이 잘 됐다라기보다는 네. 사회 근본적인 인권 의식 자체가 그 정도 격차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예, 저는 빌 브라이슨 책을 갖다가 선정했다고 그러시면서 빌 브라이슨 책을 갖다가 절대로 읽어봤냐 해서 읽어본 게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제가 빌 브라이슨 책을 2권이나 읽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여기 가지고 나왔는데요.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고 그래가지고 예. 과학 지식에 관한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부르는 숲이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에팔레치아 트레일을 갖다가 이제 이 책에도 나오는 이 발칙한 유럽 산책 책에도 나오는 그 카츠랑 같이 단인 이야기가 이제 주가 되는 책하고 해가지고 읽었는데 이 나를 부르는 숲은
번역자를 보고 읽었고 그다음에 거의 모든 것의 역사는 완전히 내용이 다른 동네 얘기고 그래가지고 연결을 못 시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이제 사실 이 사람이 책을 쓸 때는 어떤 자기랑 다른 사람, 다른 문화, 다양성을 찾아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이 사람 미국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한계. 오만하다든가 자기랑 다른 문화나 어떤 다른 사람들 보면은 그 바보라고 놀리고 다른 그 욕하기 위한 어떤 재료로 쓰고 그런 것들이 걸리면서도 어떤 제가 말하는 덴마크나 뭐 이런 톨레랑스나 이런 이야기들을 요소요소에 집어 넣어서 책을 그럴듯하게 잘 썼다. 이게 되게 영리한 어떤 작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약간 얄밉더라고요. 어떤 점에서는. 근데 이제 거꾸로 미국인이기 때문에 느끼는 유럽에 대한 열등감 같은 것도 많이 나와요. 예, 많이 나오죠. 예. 뭐 복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예, 많이 나오죠. 스웨덴 상인주의에 관해서 자기가 가져왔던 동경 네. 이런 거를 얘기하는 대목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 나이가 몇인가 그리고 다시 찾아봤더니 1951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보다는 약간 윗세대이기는 한데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는 고세대가 그렇게 유럽의 그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또 이제 복지사회 얘기를 하면서 북구 사회민주주의 얘기를 갖다 한참 많이 하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게 지금 마이클 무어. 그러고 보니까 빌 브라이슨하고 마이클 무어가 좀 비슷하네요. 털보. 예, 털보비하고 정신세계 좀 비슷한 거. 그 시코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된 의료보험 자체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의료민영화 얘기도 나오죠. 근데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모델로 삼는 미국이 바로 그런 나라다. 네. 그 점을 좀 그래서 그분들에게 시코를 좀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고. 빌 브라이슨의 발칙한 미국산 책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책도 있더라고요. 미국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럽에 대해서 이렇게 놀려먹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또 미국 얘기 쓴 거 보면 또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놀리고 있기는 한데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일관성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평하게 짜증내는 거죠. 예, 투덜투덜 거리는데 네. 저는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왜 그 참 미국 사람스럽다고 또 느꼈던 건 뭐냐면 참 어디 가나 그 깨끗한 거 그래도 화장실 잠자리에 대한 집착. 저도 사실 그걸 보면서 이제 맨날 이제 호텔에서 자야 되고 그리고 또 느리면 짜증나고 네. 친절하지 않으면 엉터리고 네. 뭐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락해야 되지만 참을 수 있는 좀 이 사람이 좀 곱게 자라가지고 고생을 좀 덜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약간 본인이 다른 거에 대해서 막 비판적으로 보고 그러는 거에 비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느낀 게 참 편한 거를 계속 찾더라고요. 미국인들의 특징이 아닐까. 예.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 대목이 부러웠어요. 미국인이라서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한 대목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스 맛없다고 돈 안 내려고 하고 그리고 전화요금. 자기가 전화 연결 안 됐는데 왜 전화 요금 받느냐 그 나라의 관례다라고 해도 끝까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행 중에 왜 그게 부러웠냐면 여행 중에 느꼈던 감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이제 서양에 가서 여행을 하다가 부당한 대우가 분명한데도 말을 안 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말이 안 통해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이 안 통해도 동남아 가서는 안 그럽니다. 그렇죠. 이제 백인에 대한 어떤 일종의 뭐 우리 안에 내면화된 어떤 오리엔탈리즘인 거죠. 백인이 우리보다 더 우월하니까 뭐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해서 저는 이 사람이 이제 백인이다 보니 거꾸로 그 미국 사람들이 유럽에 대한 컴플렉스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작은 사소한 부당함에 대해서 분연히 화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점들이 좀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호객 행위에 불과한데도 자기를 어디 음침한 곳에 끌고 가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실제 그런 일이 또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게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요. 그죠? 근거는 있지만 약간 자존감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서양에 대해서 동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콤플렉스다. 이거를 여행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이제 빌 브라이슨은 그게 없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 남자고. 그래서 또 뭐 이 여자들은, 사람은 유럽에 관한 책을 쓰면서도 유럽 말을 하나도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어떤 그런 거는 미국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사희 씨도 이렇게 예. 교수님처럼 인상적이었던 대목, 놀라운 대목이 있었다고 하던데. 예, 뭐 아까 말한 그 덴마크 이야기는 제가 부러운 점에서 놀라웠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스위스 편에서 그 저는 스위스 하면 그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뭐 알프스와 하이디, 그리고 아름답고 유럽에서도 또 부자에 속하는 가장 스위스 부자죠. 은행이라는 게 있고. 스위스 은행은 별로 인상이 안 좋은데. 아, 그 나중에 알았죠. 네. 세계 최고 은행인 줄 알았어요, 저는 스위스 은행. 그 하여튼 여러모로 잘 사는 나라에다가 뭐 아름답고 그런 나라여서 굉장히 이제 진보적이고 또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스위스 편을 보면서 아 유럽에서도 그 스위스가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라는 걸 알고 좀 놀라웠습니다. 근데 스위스가 이제 작은 나라임에도 살아남은 게 바로 그런 태도 때문이겠죠. 남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신경 끄고 자기들 안위만 생각하고. 돈이 최고인. 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왜 발칙하다고 그러지만 왜 성찰적인 것 같다고 제가 얘기했던 그 대목이 스위스에서도 드러나는데 사실 스위스의 그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경기가 나빠지면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그렇게 왜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어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동전에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그 사회가 가진 앞면하고 뒷면을 비교적 고루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 발칙한 유럽 산책이라는 제목을 붙일 정도면 그 정도는 그냥 당연히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 본인이 발칙하다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책 제목은. 아마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게 이 대목이었어요. 그러니까 141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 네덜란드 얘기를 하면서 20살 때 나는 개방성과 관용, 마약과 섹스, 그리고 나이 20에 하지 못해 안달인 여러 악행에 대해 느긋한 태도 때문에 암스테르담을 좋아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상하게도 이 모든 것이 지긋지긋하다. 암스테르담 주민들은 이런 톨레랑스의 전통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취한 다음에는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아무리 정도가 심해도 그 입장을 방어해야 하는 사람들처럼 이런 문제에 대한 지성인의 관용 또는 톨레랑스를 수백 년 동안 찬양해 왔기 때문에 낙서나 마약에 찌든 히피와 개똥, 쓰레기 따위를 점잖게 묵인하는 태도를 이제 와서 버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요 대목에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아까 왜 발칙한 게 별로 없어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 대목은 아 이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보일 수도 있고 아슬아슬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이 개방성과 관용, 뭐 톨레랑스니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암스테르담을 보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유럽 사회의 어떤 관용이라든가 인권 의식하고 그의 뒷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대목에서 똑같이 인상적이었는데 동의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톨레랑스도 공짜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공짜가 없으니까 그것도 비용이 당연히 그렇게 너무 관용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가 너무 느슨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그 뭐 마약에 대해서 흔히 미국의 이제 제로 톨러런스 정책, 앵톨러런스 절대 봐주지 않는다. 근데 그런 정책을 가진 미국이 마약으로 인해서 치르는 대가가 이렇게 느슨한 암스테르담보다 적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나마 톨레랑스에 대해서 관용으로 인한 비용이 더 낫다. 그게 더 인간적이지 않느냐.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서 가진 한계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대목에서 보면서 이 사람 얘기가 옳다 이런 생각보다는 요 대목에서 이게 아슬아슬하다. 저는 사실 암스테르담을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까지는 가봤는데 가보셨으면 이해가 하실 거예요. 아니 네덜란드에 이걸 가봤어야지 이 내용이 이해가 될 텐데 터키의 천국입니다. 이게 글쎄 이게 좀 보면은 상당히 뭐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못 가봐서 참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생각할 거리는 던져준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실제 저는 이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가보면 정말 더럽기 때문에. 광장 자체가 마약 중독자들 실제 또 카페 녹색 잎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페에 들어가면 연성 마약을 팝니다. 그렇죠. 네덜란드는 네. 합법이니까. 예.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충격도 받겠죠. 그리고 이제 섹스 박물관, 또는 뭐 홍등가도 완전히 관광지화돼 있고 그런 게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거꾸로 이제 관영 정신의 비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반대의 정책이 그렇다면 공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 저도 비슷한 이 책을 읽다가 말씀하셨듯이 스위스에 대한 그 지적처럼 이 사람이 대단히 날카롭게 지적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왜 오스트리아에 대해 지적한 부분이죠. 예. 저도. 네. 그럼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거를 제일 잘 보존해 놓은 지역이 오스트리아의 티롤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왜 사소한 것도 그 지방의 왜 유물 유적 역사를 잘 보존하는 그런 태도하고 사실은 그 옛날에 지나간 영화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막 그리워하면서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거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한 거는 재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꼭 그거하고 이렇게 딱 원인과 결과고 오스트리아의 정치적인 보수성에서 다른 원인은 없는지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막 여행을 다니면서 칭찬하는 어떤 부분하고 그 사회가 보이는 문제점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가 그게 그냥 투덜거리는 거를 갖다 이제 덮기 위한 그냥 그 영악한 이야기꾼의 재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영리한 거는 사실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 그 당시에 쿠르드 발트하임이라고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나치 장교 출신이었어요. 그런데도 선출됐다. 선출됐다고 해서 유럽사에서 굉장히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외교적으로 고립됐었어. 근데 실제 여행을 가보면요, 저도 오스트리아가 보수적이라는 이런 부분을 드러내는 그 여행 경험을 한 적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비엔나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만타우젠이라고 하는 유태인 그 수용소,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곳이 있어요. 굉장히 보존이 잘 돼 있어서 아우슈비츠도 가봤지만 그보다 훨씬 더 보존이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여행 안내지 어디를 봐도 그 내용이 없어요. 없는 척해요. 없는 척해요. 근데 가보면 굉장히 정비가 잘 돼 있고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알리고 싶진 않지만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이게 오스트리아의 과거를 대하는 태도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낀 건데 오스트리아가 항상 뭐 히틀러의 첫 번째 희생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스트리아가 히틀러가 입성했을 때 열렬히 환영했어요. 환영했죠.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패전하자 모든 책임은 히틀러에게 떠넘기고 자기들은 희생자인 양 한 거죠. 그리고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는 거죠.
성차를 하지 않는 나라는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실제로 유럽 지식인 사회에서 오츠레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거꾸로 빌 브라이슨의 감상에 동의가 안 된다 이런 나라나 뭐 지역은 없으셨어요. 그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프랑스 갔을 때는 물론 빌 브라이슨과 완전히 다른 루트로 여행을 갔기 때문에 그 아까도 말했지만 에스페란토를 쓰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로 그 프랑스 일반 노동자들 집에 이제 저희가 8명이서 밴드로 갔었는데 2명씩 나눠서 내 집에서 잤거든요. 근데 되게 수줍어하고 영어도 못하고 그러면서 막 우리가 백인들 대하는 것처럼 막 부끄러워하고 뭐 이거 먹을 거라도 이거 좀 먹으라고 그러고 뭐 이것도 챙겨주고 그다음에 마을 잔치까지 열었어요. 그래서 막 춤추면서 아코디언 하고 다 같이 영화에서 보던 그 떼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경험해보고 우르르 모여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며 추는 춤. 저는 굉장히 친절하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로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왜 뭐 이태리 사람은 어떻고 프랑스 사람은 어떻고 뭐 스웨덴 사람은 어떻고 그러면서 약간 일반화하면서 거기서 좀 더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 스테레오타입처럼 이해하는 것 분명히 있죠. 근데 프랑스인 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게 남아있는 프랑스인의 기억은 이런 겁니다. 지하철역에서 제가 본 건데 지하철역에서 어떤 여자분이 배낭 여행객이었죠. 여자분이 지하철역에 올라오는데 뒤에 소매치기가 따라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메고 있던 가방을 탁 채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자분도 그걸 잡아당기고 그래서 여자분이 그 소매치기를 쳐다보면서 마이 백! 그랬더니 그 프랑스 좀도둑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불어로 얘기해 줬나요? 아니 영어로 이제 얘기했죠. 영어로 마이 백! 그러니까 그 좀도둑이 마이 잡! 제가 남아있는 프랑스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멋진데? 괜찮네. 물론 그걸 놓고 갔어요. 놓고 갔는데 뭐 그런 식으로 단편적인 기억. 유럽에 가면 교수님 같이 동양 여성들은 굉장히 대우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네. 동양 남자들은 대우를 못 받죠. 원숭이 취급다. 약간 그런 게 있죠. 약간이 아니고 많이 그래요. 아니 근데 완전 그거는 또 동양 남자도 왜 동양풍을 이렇게 약간 동양스러운 느낌을 풍기면서도 이렇게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그런 경우에는 또 더 인기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왜 다니엘 헤니 같이 이렇게 다니엘 헤니 그런 거 동양 남자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그걸 근데 실제로 그래요 잡혀갔을지도 사실. 모르는. 아니 그러니까 취향은 다양하기 때문에 동양 남자하고 동양 여자하고 하면은 나가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면은 동양 여자들이 보통 대접을 더 잘 받는 경향이 있는 건 보통 잘 사실이지만 받는데 압도적으로 또 동양 여자가 받는 그 관심 때문에 그 같이 일행으로 갔다가 그 한국 남자들이 막 욕하고 뒤에서 그런 걸 질투라고 하죠. 예 그래서 유럽 갔다 온 여자분들은 항상 유럽에 대한 기억이 아름답고 좋아요. 그렇죠. 항상 대우받고 어디서든 맞아요. 남자들은 좌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까칠한 태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차라리 까칠하자. 그 집시 욕을 그렇게 하는데 요즘 그렇게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집시들 왜 돌아다닌다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치워버리지 않고 저렇게 도시가 더럽게 놔뒀다 그러면서 계속 그 집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또 사인님이 보시면은 아마 이제 영악하게 마지막에 건졌다 그럴 대목이 뭐냐면은 나폴리에서 막 집시들 얘기를 하다가 이게 결국은 이
경찰하고 왜 유착 관계가 있다. 그 얘기를 갖다가 지적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막 집시욕만 하고 끝나는 거에서는 벗어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가. 막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떤 그런 그 남을 바보로 만들면서 하는 유머들이 그냥 유머를 하기 위해서 그냥 뭐 그 사람 정말 싫다거나 뭐 그 상황이 저는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책을 재밌게 쓰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그 미국 사람이지만 영국에 가가지고 한 20년 동안 왜 신문 기자도 하고 영국에서 살았다 그러는데 또 그 영국 신문에 보면 그 칼럼 같은 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유머가 빠지지 않으면. 그리고 이렇게 독설 이런 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런 난들이 많아서 그런 거 어떤 거는 이제 꼭 미국적인 것도 있지만 그 영국식도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럼 여기서 저희가 또 그 빌 브라이슨이 한국에 온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 온다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저희가 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시청자들이 어떻게 댓글을 달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댓글들을 써주셨는데 한번 보시죠. 가장 이 중에서 인상적인. 네. 저는 이 베스트님의 댓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빌 브라이슨이 한국에 온다면 온통 회사기고 걸어다니기엔 도시가 너무 크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태리인과 동일하고 건물 공사 현장은 하룻밤 지나면 한 층씩 올라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을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한국에 왔다 간 사람들 중에 끊임없이 공사 중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왜 점쟁이가 이렇게 누가 사람 있다 보면 집 근처에 공사하시죠? 그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저 아는 사람이 한국을 다녀가서 거기다 칼럼을 쓴 걸 봤더니 굉장히 진한 입술 색깔이 다 여자들이 똑같이 바르고 다니는 게 인상적이었다 그랬는데 사실은 상당히 약간 이게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비슷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문화가 좀 획일적이다 그런 얘기도 그렇죠.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도 이게 읽어봤는데 뭐 이렇게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빌 브라이슨이 제 생각에는 안 올 것 같아요. 만약에 온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았어요? 오면 이 사람 주로 이제 어떤 건물들에 대해서 불평 들어오는 걸 많이 봤는데 저도 서울 같은 데를 이렇게 걸어 다녀 보면 사실 걷고 싶을 만한 어떤 거리 같은 게 거의 없잖아요. 빌 브라이슨이 끊임없이 욕하는 게 회색 빌딩들인데 대표적인 서울이죠. 네. 저는 다리를 보고도 많이 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리도. 유럽의 다리들이라는 게 정말 개성이 있고 하나의 조각품인데 우리나라 다리들은 군사 작전할 때 이 도하기 위해서 가설하는 다리 같이 생겼거든요. 대부분. 그것도 욕할 것 같아요. 그 밤에 혼자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하던데 우리나라에서는 밤에 혼자 걸을 수가 없습니다. 복잡거려서. 그러니까 조용하고 휑한 그런 공간이 서울에는 거의 없죠. 대신에 그 늦게까지 술집을 하니까 그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이것도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보면 끊임없이 먹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무한 리필 반찬. 이 한국에 오면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더 하게 된 게 이 사람이 오면은 어디 시내 어디에 호텔을 잡고 가보면 어디를 가볼까 생각을 해봤더니 뭐 홍대 앞 아니면은 이 고공, 뭐 인사동, 그 몇 군데 가보고 나서 또 한국은 이렇구나 이렇게 쓰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왜 제가 아는 한국이라는 거는 훨씬 더 다양하고 넓고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정말 이 여행기라는 게 그 지역에서 아주 작은 지역밖에 볼 수 없고 굉장히 정말 인상기에 그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오히려 이 사람이 한국에 오면 어딜 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여행기가 가진 한계긴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제 자기가 자신과 동행하는 게 이제 지루해졌다고 여행을 끝내잖아요. 어떤 뭐 여행의 의미 또는 뭐 방법론에 대해서 교수님이 또 읽고 싶은 대목이 있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나는 흐르는 물을 보면서 변기에 앉아 여행이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생각했다. 집의 안락함을 기꺼이 버리고 낯선 땅으로 날아와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애초에 잃지 않았을 안락함을 되찾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돈을 쓰면서 덧없는 노력을 하는 게 여행이 아닌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기도 한데 저는 또 여행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교수님의 어떤 만의 여행은 정의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좋은 여행이라고 그러면은 여행지에서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여행하는 사람이 여행은 그 지역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여행이 좋은 여행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항상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무한 반복되고 그리고 익숙한 일상 이러면 사람 질식하거든요. 그래서 꼭 해외여행을 안 가더라도 항상 사람들은 질식할 것 같은 어떤 상황이나 공간으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 욕구가 없으면 죽은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해외여행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사는 게 여행 아닌가. 인생이 비정규직이고 사는 게 여행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